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산할 통째의 주인장 홍윤성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셨나요? 저도 주말을 잘 못 쉬었습니다. 제가 요즘 쓰는 글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쓴다고 지금 유튜브랑 글쓰기 요 두 가지만 하기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 관련된 요 원고가 블로그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한 2주 넘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독자분께서 왜 블로그에 글을 안 올리냐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일이 밀리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딱 적으면요 글이 얼추 완독이 납니다. 완독이 아니라 다 적힙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태고만 남았기 때문에 태고할 때부터는 적을 때보단 조금 시간이 덜 들어서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 생긴 여유 동안 이 유튜브에서 밀린 원고들을 다 빨리 적어가지고 블로그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를 이제 하기로 했죠. 저번 주에 이제 우울이랑 섬광 이런 거 조금 약간 소프트한 주제로 다루면서 좀 쉽게 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다뤘던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교하자면 비교적 조금 그냥 쉬어가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2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가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이 부분부터는 약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곧바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그 이 저작이 그 1940년에 적힌 이제 발터 벤야민의 마지막 최후의 저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담고 있는 사유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다고 스킵하자니 너무 핵심적인 구절이라서 스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약간 좀 나눠서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뭘 다루고자 하는가? 여기 적은 것처럼 무의지적 기억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관통하는 발터 벤야민의 방법론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런 거예요. 일단 역사의 개념에 대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저작은 역사에 대해서 사유한 저작이에요. 역사란 뭐고 역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재구축해야 되고 그래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역사를 위한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역사를 가지고 하고자 한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 방향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베냐민 스케치 강의를 20강이 넘었던데 그 긴 강의를 따라오면서 매번 반복하고 있듯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 잠재성 이런 것들을 표출시킬 수 있는 미학적 존재론의 역량 같은 겁니다. 말도 어렵네. 이런 것들을 펼치기 위한 방향으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공할 것인가 사유할 것인가 이게 바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저작의 핵심 목표예요. 그럼 그 방향에 들어감에 있어서 왜 이걸 다루냐? 왜 이걸 다룰까? 일단은 이 단어부터 좀 뜯어봅시다. 무의지적 기억이라고 했을 때 무의지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 무의지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사실은 의지를 하지 않고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이거 좀 형용 모순이에요. 왜 형용 모순이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의지적인 행위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뭔가 내가 잃어버렸던 거 그때 그거 뭐였지라는 걸 떠올리려고 할 때 그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 노력 거기에 여러분 의지와 에너지와 어떤 집념이 동반됩니다. 그냥 막 생각 없이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업무 지시 전에 그 전날 뭐가 있었고 오늘 뭘 해야 되고 일정표를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처한 환경과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기억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의지 없이도 작동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굳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자유현상으로 떠올려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류일까요? 대부분의 기억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의식을 막 열어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봐주시는 이제 좀 있으면 500명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예외죠.
예외죠. 그분들은 뭔가 좀 사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보려고 하지만 이 채널 구독하는 분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의지적으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힌 무의지적 기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형용 모순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형용 모순적인 거를 왜 감수하면서까지 발터 벤야민은 이걸 하려고 했을까? 왜 하려고 했을까? 일단 이렇게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발터 벤야민의 고유한 표현은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섬광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섬광이라고 하는 그 사유 방식이 발터 벤야민만의 고유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막 고대 그리스부터 원래부터 그냥 고전적으로 활용되던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물론 고대까지는 가지 않지만 원 저자가 따로 있긴 합니다. 원 저자는 누굴까요? 원 저자의 이름은 그 이름 유명한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우리 프로이트 선생.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일단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1990년대 연도가 참 기념비적이죠. 이때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을 내놓습니다. 이 저작의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저작의 이름이 뭘까요? 이 저작의 이름이 그 유명한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 꿈의 해석.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될까? 급 유행을 하게 돼요. 이게 뭔가 도대체 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저작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1902년에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습니다. 프로이트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여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고찰을 담은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을 담으면서 발터 벤야민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뭘 다뤘냐면 되게 실수행위를 많이 다룹니다. 실수행위. 뭐 이를테면 망각 혹은 말실수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실수행위들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지금 꿈의 해석에서 만들어진 무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생활의 병신병리학, 실수행위까지 너무 많은 정보들 때려 박았죠. 홍준성 씨에서 이게 뭔가요? 이게 뭔데요 도대체?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일단 예시를 들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수학학원에 가야 되는 어린아이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 어린아이 준성이가 있습니다. 준성이가 12살입니다. 12살인데 학원에 가야 돼요. 수학학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A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준성이는 이제 C 버스 정류장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B 버스 정류장을 거쳐가지고 A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수학학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12살 준성이가 수학학원 가기 싫은 거예요. 수학 배우고 싶지 않아. 수학도 배우고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그냥 이 시간에 게임방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준성의 속마음은 게임방에 가고 싶은 거예요. 게임방 속마음. 근데 이 속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죠. 왜 수학학원에 가라고 엄마가 이미 돈도 넣어놨고 시험도 다가오고 수학학원 안 가면은 엄마 학원에서 막 준성이 어머님 오늘 준성이가 학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딱 걸어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집에 가면은 이제 끝장나죠. 다리 걷어가지고 회초리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죠. 이거 뭐라 적을까요? 엄마, 뭐 학교, 뭐 성적 질서, 뭐 두루뭉뚱그려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떤 질서라고 합시다. 체계,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준성이를 짓누릅니다. 이미 바로 예측이 되겠지만요. 이 프로이트의 도식을 보자면은 요 게임방, 요 속마음이 무의식입니다. 이게 무의식적 욕망이죠. 무의식이고요. 요 위에 가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준성이는 나눠져 있어요. 생각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게임방을 가야 되나? 하고 싶은 욕망대로. 근데 게임방을 갈 게 아니라 뭔가 수학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주류 질서에서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요 의식의 어떤 방향성을 따라가야 될까? 그 두 가지 맞붙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엄마한테 사랑도 받고 싶고 겜방도 가고 싶고 이 두 가지가 막 맞다는 겁니다. 이 모순 상태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좁혀지지 않으면 정신분열 일으키겠죠. 미쳐버리겠죠.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 둘의 어떤 이 모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타협점. 그럼 그 타협점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실수행위에서 프로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준서이가 일단 의식적으로 가치 질서 이 학원을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실수로 B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차해버린 겁니다. 왜? 비정상의 학원이 있는 게 아니었나? 라고 하차해버린 거예요. 하차하고 보니까 여기는 학원이 없거든. 학원은 사실은 A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실수로 까먹고 깜빡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B 정류장에 내려버린 겁니다. 실수행위죠. 그게 실수행위. 종래 프로이트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깜빡한 거다 라는 식으로 대충 설명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어떤 이 두 가지 모순된 정신 상태가 맞닿으면서 만들어진 어떤 타협점이 분명하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게임방도 가고 싶고요. 학원도 가고 싶어요. 근데 A 정류장에 내려버리면 학원에 가는 게 빼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A 정류장에 안 가자니 뭔가 좀 이 의식적인 부분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식과 무의식을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B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실수로. 실수했다고 이제 말 그대로 무의식이지 않습니까? 무의식이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아요. 겜방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예시를 적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사실 이거는 의식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고 싶다고 느끼는 거죠. 그 뒤늦게 이 행위를 내가 왜 이런 실수행위를 했지 돌아봤을 때 사실은 수학학원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뭔가 요 근방에 있는 게임방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고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사후적으로 추론해내는 거죠. 뭐 좌우지가 그런 점에 성립하는 게 바로 요 실수행위라는 겁니다. 실수행위. 그리고 요 저작이 1902년에 나왔어요. 요 의식 무의식 세계관은 1900년에 나온 꿈의 해석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걸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이미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인생과 맞닿아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라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수행위가 직접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 실수행위는요, 그 이후에 발표되는 뭐 정신분석 강의라든지 혹은 말년에 나온 여러 가지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이라든지 등에서 계속해서 천착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이 발표되면서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 누가 가장 열광했을까? 물론 이 당대 유럽 지식계 전반에서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졌어요. 반응은 뭐 여러 가지였는데 뭐 쓰레기 같다. 이거 정말 싸입니다. 과학도 아니다라고 쳐내는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굉장히 혁신적이죠. 인간 정신의 지도를 그려볼 수 있게 만든 정말 획기적인 저작이다. 라는 견해도 있었고요. 뭐 그냥 좀 재미있네 라는 견해도 있었고요. 굉장히 견해는 여러 갈래였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갈래 중에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여기에 반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여기 적혔습니다. 초현실주의 그룹이에요. 초현실주의 그룹. 왜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왜 요 정신분석을 좋아했을까? 왜 많이 천착하고 교류하려고 했을까? 느낌 오잖아요. 초현실주의는 어떤 현실, 가치, 질서, 체계 이런 것으로 구성된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가능성이나 새로운 걸 보고 싶어하는 체계가 바로 초현실주의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인간 정신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인간 정신 내에는 이미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무의식 속에 있다. 이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웠을까. 드디어 나의 예술적 영감을 제대로 설명해줄 만한 비평적 도구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실제로 정신분석적 비평이라는 비평의 어떤 한 갈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수용했고요. 방법론적으로 혹은 자기 작업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 초현실주의 작품을 비평하는 비평가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이걸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이트 본인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그렇게 이제 1924년에 뭐가 나오냐? 초현실주의 선언이라는 게 이제 발표돼요. 왜? 이 파리에 있는 이 당시에 이제 모더니스트의 수도는 파리였으니까 프랑스 파리에 이제 초현실주의 굵직굵직한 초현실주의 예술가, 뭐 소설 쓰는 사람이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들다든지 이런 각종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초현실주의 선언을 합니다. 이제 초현실주의라는 게 이제 정식으로 어떤 예술적 사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언을 해요. 모여가지고 협회 같은 거 협회를 만들었나? 만들었지만 곧 해체되는 걸로 아는데 여하간 그런 것들 합니다. 1924년에. 그리고 1924년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발터 벤야민 스케치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터 벤야민 선생님께서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 발터 벤야민 선생님께서 1924년에 하던 거는 일테면은 독일 비핵의 원천이라는 저작이 있어요. 그 저작이 원래 저작은 아니었고 원래는 교수 자격 청구 논문으로 만들어진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을 투고합니다. 이때 투고했는데 통과가 안 되죠. 그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이전 강의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우중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정말 정열을 바친 글이었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다듬어가지고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게 1928년에 나온 독일 비핵의 원천입니다. 정말 중요한 저작이에요. 독일 비핵의 글씨가 왜 이러지? 글씨의 상태가 여러분 글씨가 제가 인터넷 세대라 가지고 맨날 자판을 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안 적기 때문에 진짜 글씨 적는 게 곤욕스럽네요. 독일 비핵의 원천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 원천이 1928년에 적힙니다. 이 저작은 굉장히 중요해요. 발터 벤야민 저작 중에서. 발터 벤야민 저작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보통 발터 벤야민 저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꽂으라면은 이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역사 철학 태제라고 번역된.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나온 사유들이 여기다 집약돼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좌우지가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발터 벤야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어떤 관계, 특히 어떤 의도적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념 의도 속에서 규정되는 것으로서의 인식의 대상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이념으로부터 형성된 의도 없는 존재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발터 벤야민은 의도된 관계 내에 있는 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도된 어떤 시선, 의도된 방향, 의도된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에는 절대로 진리가 담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진리를 아예 뭐라고 말했죠? 진리는 그냥 아예 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뭐다? 진리는 의도 없는 존재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의도 없는 존재.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어떤 의도성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개입되면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이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인용문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런 데서 얘기합니다. 인식 비판적 서문. 비판적 서문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독일 비핵의 원천에 이게 있다면서요. 여러분 인식 비판적 서문이 독일 비핵의 원천의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독 저작이 아니에요. 이 독일 비핵의 원천에 딸린 어떤 서문입니다. 네. 좌우지간 여기 계속하자면은 그만큼 발터 벤야민은 의도성을 이제 진리로부터 멀게 하는데 굉장히 강조점을 놨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저번 강의였던 섬광 파트를 조금 다시 한번 떠올리면은 또 금방 바로 이해가 돼요. 사실 거기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의도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물어서 여러분 의도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다 했을 때, 뭔가를 원한다 했을 때 그게 정말 여러분의 욕망인가요? 학교 성적을 잘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욕망입니까? 뭔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 정말 여러분 욕망인가요? 뭔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욕망인가요? 무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 가서 나 사진 찍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원하는 욕망인가요? 뭔가 SNS를 보고 거기서 막 자랑하는 그런 사진을 보거나 혹은 뭔가 엄마 아빠 굉장히 많이 요구하죠.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요구한 걸 들어주고 싶어 하는 건 있잖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한 20, 30대, 10대부터 20대까지 그러다가 3, 40대 되면은 그냥 뭔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극복되지 않습니다. 쉽사리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40, 50대 유튜브 채널 구독자 분에서 절반 이상이 40, 50대입니다. 40, 50대 분들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뭐라 해야 될까? 불안한 거. 11시 지나면은 집에 연락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또 뭐 있죠? 또 막 어렸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 한 거 하려고 하니까 조금 괜히 좀 꺼려지는 거. 아예 천성처럼 굳어버린 그런 성격들. 근데 뭔가 그 성격대로 살아가는데 어딘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 있는데 그래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아주 담석처럼 걸린 어떤 그런 것들.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당초 생선가시 걸린 적이 없으니까. 뭐 좌우지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연쇄되다 보면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그게 내가 원하는 욕망인가? 주입당한 게 아닐까? 체제에 의해서. 이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상 질서라고 하는 것. 혹은 이게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 그래서 미친듯이 돈 벌잖아요. 하고 싶은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돈이나 벌자. 아이유 노래 가사였죠. 뭐 하고 싶은 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이나 많이 벌까? 이런 식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뭐 23였나? 뭐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체계가 요구하는 거에 그냥 종속돼서 하는 거예요. 그걸 내면하는 겁니다. 왜 내면하냐? 생존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 체제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바깥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한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실 화투처럼 온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온실에서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게 비합리적인 겁니까? 그 안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안에 머무는 게 합리적인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합리성이 무지막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죠. 뭐 좌우지간 그런 점에서 발터 베냐민은 의도성을 진리로부터 빼내고자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들을. 그러면 의도적인 걸 빼내면은 뭐가 남죠? 비의도적인 게 남겠죠? 논리학 그대로죠. 논리학대로 정상 명제가 있으면 반대 안티 명제가 있듯이 비논리적인 거, 의도적인 걸 빼버리면 남는 건 비의도성이 남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비의도성은 뭐 어떻게 구현되는 거죠? 우리 그걸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비의도성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그게 발터 베냐민의 문제였어요. 여기 제가 이제 꿈에서 프로이트 얘기하면서 일상생활 정신병리학 실수행위 방금 얘기 설명 길게 했었죠. 이 얘기하면서 뭔가 조금 실수행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해야 한다. 의도치 않게 벌어진 행위들을 수집하고 끈질기게 사유하려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발터 베냐민이 당연히 강조합니다. 당연히 강조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의도치 않은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 게 어린 시절이죠. 왜 어린 시절에 벌어지는 애들이 보통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엄청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 또 그쪽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여러분 아이들의 사고방식의 방향성은 절대 선형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단선으로 가지 않아요. 이쯤 가다가 옆길로 셉니다. 옆길로 세다가 또 여기로 세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또 세고 이번 여기로 퇴행했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애들 사고가 작동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어렸을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해 가요. 옆으로 퍼지면서. 자꾸 이상한 거 만나고. 그래서 막 뭐라 해야 될까? 전혀 안 맞는 것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 노는 그 방식이 사실은 미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콜라보입니다. 좀 수준 높게만 얘기하자면. 콜라보. 레고 놀이 서로 섞어가지고 레고 블럭이랑 막 인형이랑 같이 붙여서 막 놀려고 하고 막. 그런 애들 기본적인 본성이잖아요. 그게 좀 미술적으로 뭔가 기법이 부여되고 막 전문 용어 갖다 붙여지면은 그게 콜라보 형식이 돼. 콜라보 미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오슈가 그런 식으로 발달해요. 아이들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거. 진짜 무의도성 그 자체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거죠. 어떤 걸 만남에 따라서 그때마다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반복하나요? 그냥 피곤해서 잘 때까지. 한 5시쯤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너무 졸려 하면서 이제 밥 먹고 씻고 좀 앉아있다가 8시쯤에 스르륵 잠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뭐죠? 자기 역량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반복하죠. 이걸. 니체가 사랑했던 인간형입니다. 이런 아이 같은 인간형이.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사기 어렵죠.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라서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네. 사실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게 이상하죠. 왜냐면 애당초 길이 없는 건데 길을 어떻게 잃어버리나요? 길이 애당초 없었는데.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제 말, 이 사고방식 자체도 이미 여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례입니다. 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우리가 무슨 얘기까지 했죠? 아, 맞아. 프로이트 얘기하면서 이런 비의도적인 것 역시도 벤야민이 차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강에서 말했던 이제 빠사주의 방법론 그 파트에서 이 콜라주 양식을 굉장히 길게 말했어요. 그 파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파트는 무의지적 기억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지적인 기억을 어떤 식으로 되살릴 것인가? 프로이트를 다시 생각해 보죠. 1990년대 나온 꿈에서 이게 괜히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때 이 제목처럼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뭘 보면 된다고 했냐면은 꿈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 꿈에서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의식의 어떤 극장이 쫘라락 열린다라고 봤던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저도 그렇고 이 채널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무슨 뭐 크리스토 놀란 감독의 임세션이 아니고서야 꿈을 의도해서 꾸진 않으니까. 나는 내 꿈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대로 구현해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왜? 꿈은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꿈을 보는 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 진짜 철저하게 이 수갑에 묶인 관객 입장이에요. 눈이 이렇게 강제로 뜨고 있고 마치 시계태우 오렌지 나오는 그 루도비코 요법처럼 이렇게 강제로 봐야 돼요. 그 보는 게 제 몽정처럼 이상적인 여자와 즐기는 아주 좋은 섹스 판타지가 벌어지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아주 행복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꿈은 그렇지 않죠. 이상한 꿈들 우리 많이 꿉니다. 이를테면 밥을 먹고 있는데 숟가락에 뱀으로 변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걷다가 갑자기 땅이 커지면서 어딘가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이 뭔가 인형으로 가득 찬 어떤 인형 박스라든지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상한 꿈들. 우리 보통 개꿈이라 통칭하죠. 뭐 개꿈을 꾸면 차라리 나아요. 악몽을 꿀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긴박한 막 요즘 좀비 영화가 많으니까 좀비들한테 쫓기는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꿈이라든지 이런 악몽을 꿀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이상한 꿈이든 뭐든 간에 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무의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터 벤야민이 이 독일 벽의 원전을 적어둔 1928년, 24년 이때 이미 프로이트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살았던 지식인들 중에 정신분석이랑 무관한 지식은 하나 존재하지 않아요. 정신분석을 비판했던가, 적극 수용했던가, 수용해서 수정했던가, 아니 자기식으로 변형했던가.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방향성은 있겠지만 정신분석과 완전히 무관한 사고방식을 펼친 사람은 적어도 인문학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신분석을 사유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엄청 셉니다. 이걸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발터 벤야민 역시도 거기서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용해요. 그래서 이제 1928년 요 사이에 1927년 발터 벤야민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연도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발터 벤야민의 그 유명한 파사젠베르크 아케이드 프로젝트 파사주를 시작합니다. 파사주 적어볼까요? 파사주를 이제 적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한 20쪽 정도의 아주 작은 서문이었는데 이게 적다 보니까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적냐면은 이걸 계속 적어서 1940년까지 적습니다. 38년까지 적나? 9년까지 적어요. 글씨의 상태가 이거를 1938에서 1939까지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년 내도록 적어요. 이걸 엄청 길게 적어요. 도중에 중단했다가 다시 적고 자료들을 모으고 얘기는 또 제가 파사주의 방법론을 길게 했으니까 역시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우지간 여기서 적기 시작해요. 그 여기서부터 이미 나타나요. 근데 1927년부터 뭐라고 하냐면 꿈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합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날 때 꿈의 요소를 환산하는 것은 변증법적 사고의 정석이다. 그 때문에 변증법적 사고는 역사적 감성의 기관이다. 모든 시대는 다음 시대를 꿈꿀 뿐만 아니라 꿈꾸면서 깨어나도록 몰고 간다.
여기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프로이트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꿈에서 본 거를 정신 분석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너의 무의식의 어떤 욕망이 뭔지, 그 지형도가 뭔지, 어떤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수정해야 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것만큼 무의도적인 걸 보여주는 것이 없으니까. 정신분석만큼이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요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이성적 작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의식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봐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본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야 여러분과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 강의에서 말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종의 정신병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처럼 정상인 신경증자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정신 구조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어떤 정상 질서에 맞춰 살다가 가끔씩 뭔가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섬광처럼 깃드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쓰려면은 어쨌거나 그런 무의식적인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바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무의지적 기억이라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성이 없는 그런 무슨 자동 기술적인 무슨 초연 실질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미술 강의가 아니에요. 철학 강의입니다. 철학은 예술이 아니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철학과 예술의. 철학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찾거든요. 설명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철학이에요. 예술은 반대로 끊임없이 설명으로 탈주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둘은 비슷한데 서로 맞닿아 있기도 한데 같아질 수는 없어요. 넘어갑시다. 갑자기 얘기 왜 했죠? 좌우지간 프로이트가 발트 베냐민 역시도 프로이트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어떤 변증법적 자기 어떤 사유의 방향성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틀 자체를 꿈에서 마치 깨어나서 그 깨어난 꿈을 다시 내가 해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라고 방법론을 이미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는 이제 19세기 이제 자본주의 19세기의 자본주의를 이제 그대로 이 무의식들을 끊임없이 탐구해가지고 20세기 역시도 매한 가지다. 자본주의적 무의식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작품이에요. 그런 기획. 이제 그런 기획을 함에 있어서 정신분석적 방법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온 거죠. 이제 그럼으로써 무의지적 기억, 의도와 체제로부터 탈주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한다. 라는 주장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박사 논문에서도 펼쳤고 그의 거의 13년간 평생을 투자했던 이 필생의 저작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무의지적 기억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서두에서 말했듯이 요 강의는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 같은 영상이라고 했죠. 그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 안 할 수 없겠네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는 1940년대 적겠습니다. 1940년대 초에 적겠어요. 그리고 1940년대 말에 1940년대 9월에 발터 베냐민이 몰핀을 먹고 자살합니다. 이때 국경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적힌 작품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이 저작이 마지막에 적힌 저작입니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그럼 요 구절에 이 내용에도 지금 얘기했던 요 무의지적 기억 요것들이 개성되어 있는가? 개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역사적으로 명료히 표현한다는 것은 동일한 순간의 국면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과거 속에서 인식한다는 뜻이다. 역사적 인식은 유일하게 오직 역사적 순간에 가능하다. 역사적 순간의 인식은 그러한 늘 어떤 순간에 대한 한 인식이다. 과거는 순간이므로 변증법적 이미지이므로 결합되면서 인류의 무의지적 기억이 된다. 변증법적 이미지는 구원된 인류의 무의지적 기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 요 인용론은요.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정말 20강이 넘는 영상을 찍었다고 했죠. 그 영상에서 하나하나 이제 마치 떡밥을 해서 떡밥을 풀어놨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주르륵 회수되는 그런 인용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동일한 국면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과거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문장에서. 이게 뭐냐면 그때 얘기했지만은 지금 20세기 자본주의 이게 정말 특별해 보이냐? 아니야. 특별하지 않아. 왜? 이런 모습은 이미 19세기, 18세기 이미 나타났던 거야. 그때 나타났던 걸 지금 반복되고 있을 뿐이야.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지 않았어. 그 이미 만들어진 자본주의 체제 내에 갇혀서 끊임없이 쳇바퀴만 돌 뿐이다. 라고 하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때 분명히 안 좋았던 모습도 있었겠죠. 이 안 좋았던 모습을 이제 19세기 자본주의가 어떤 폐단들이 나타났을 때 그 폐단을 감수하게 만들었던 논리가 뭡니까? 지금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시장주의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이제 깔끔하게 다 해결될 겁니다. 단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도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버텨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통들이 20세기에 와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가 말한 유토피아는 절대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이 현재가 현재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반복일 뿐인 겁니다. 과거 속을 사는 거예요. 과거 속을 산다는 건 뭡니까?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적 자연의 리듬을 떠올려 보자고요.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걸 꿈꾸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여행을 떠나고 그런 게 인간의 삶인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계속 제자리 고름하는 겁니다. 제자리 고름.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했던 거 반복하고 이거 샀다가 소비하고 잊어먹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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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려고 했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지만은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축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 또 소비하고 사고 또 소비하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의 인생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점을 발터 벤야민이 이제 첫 문장에 압착적으로 적어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였죠? 근데 이런 걸 깨뜨리는 역사적인 어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반복이 역사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반복은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흘러온 추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제 밥 먹었죠? 엊그저께 밥 먹었고 그저께 밥 먹었을 거고 그저께 밥 먹었을 거고 저번 주 밥 먹었을 거고 2주 전에 밥 먹었을 거고 한 달 전에 밥 먹었을 거고 1년 전에도 밥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은 게 역사입니까? 여러분 밥 먹은 거 역사입니까? 역사로 부르지 않아요. 왜? 일상의 반복이니까. 역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달라진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역사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이런 반복, 끊임없는 과거의 중첩으로부터 깨어지는 전통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지점이에요. 단락돼 버리는. 딱 그 지점이 바로 역사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발터 벤야민은 그 지점을 순간적인 거, 성광적인 거라고 표현해놨죠. 이 얘기는 저번에 했습니다. 바로 직전 강의에서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요 내용에 우리 내용이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이 무의지적 기억, 이런 순간들, 이 계획 질서로부터 벗어난 비유도적으로 널린 것들을 다시 재조직하는 그런 역사적인 노력은 바로 무의적 기억. 그리고 이런 무의지적 기억을 기획하고 종합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된 인류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발터 벤야민은 이것도 길게 얘기했지만은 어떤 지금 상태로는 지옥과 같다. 지금 상태로부터 우리 구원돼야 한다. 라고 하는 좀 메시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된 인류는 무엇보다 무의지적 기억을 가진 존재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두 번 반복합니다. 그 문장을. 네. 굉장히 길게 얘기했네요. 그게 바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의 말미에 나오는 끝까지 유지됐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한 50분 넘었을 것 같은데 두 개로 나눠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좌우지간 네. 이제 여러분들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로 1% 들어오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는
이 방법론을 바탕으로 발터 베냐민이 어떤 생각들을 풀어놨는지에 대한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목이 좀 칼칼하네요. 텐션이 높았나 너무. 여하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